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서울 사는 29의 20대 여자이고요. 6살 연상의 남편이랑 3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업은 둘 다 보통의 월급쟁이 직장인이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쭉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만두고 한량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혼 직전에 지금의 회사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제 취업에 성공한 회사이기도 했고 또 요즘은 혼자 버는 걸로는 여유 있게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결혼하고 나서도 버티며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빨리 되어버리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홀몸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요즘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고,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스스로에겐 너무나 빨리 찾아온 아이였어요.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20대 사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바로 결혼도 하고 임신까지 해버리니 저는 완전히 진상의 사원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이죠. 최대한 동료 직장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도 이 회사를 꼭 끝까지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살고 싶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계속 회사를 나갔고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달이 되어서까지도 회사에 붙들려 있으니 그제서야 직원분들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육아휴직도 안 쓰고 이렇게 몸을 무리해가며 일을 열심히 하냐며 말이죠. 그 정도로 제가 쭉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첫 애인데도 불구하고 뱃속 애걱정도 제대로 하지를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 차릴 때 그래도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 하나 전세를 구할 정도의 돈을 모아놓지 못한 상황이었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 있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재 모으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된 저로서는 결혼 자금이라고 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서로의 부모님께 도움을 얻어보게 되었답니다. 그것만큼은 가장 하기 싫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집값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한테서 받을 수 있는 여유자금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남편은 꼴랑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전세금 하나 구할 수 있는 돈도 없는 형편이었으면 그냥 결혼 생각은 하지 말고 혼자 쭉 연애만 하면서 살 것이지. 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여기저기 돈 때문에 혼란스럽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우리 친정도 여유가 많이 없는데 그렇게 부족한 돈으로 결혼을 해서 고생할 바에야 그냥 우리는 연애만 하면서 이대로 재밌게 살자며 제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접기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대로 대출을 왕창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대출금을 갚으면서 직장에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누누이 말했죠. 그런데도 그 고비를 넘어서고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서 바득바득 우긴 것도 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보다 안 되겠다며 돈을 더 보태주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들고 와주신 5천만 원에 대출 조금을 더 받아서 저희는 전셋집을 구했고 시댁에서 받은 2천만 원이랑 부가적인 수입을 더해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 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갚아드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뱃속에 아이까지 가져버렸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죠.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이것저것 다 저질러버리며 무책임한 모습도 없잖아 많이 보였었는데요. 부모가 되고 난 후부터라도 제발 돈 문제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더 혹사시켜가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고 막달이 되었어도 일하는 것에 있어선 거리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산후조리를 빨리 끝내고서 임신 전에 그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죠. 아주 푹 쉬다가 나와서는 아주 진득하게 직장을 다녀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만큼은 들어가는 돈이 분명 아깝긴 했으나 최저 비용만을 들여서 푹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했어요. 제 일을 대신 봐주는 분들이 계셔서 잠이라도 제가 더 많이 잘 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출산하기 넉 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옆에서 산후조리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머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산후조리는 잘해야 하니까 좋은 데로 알아봐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후로 저만 보면 산후조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여자가 임신을 했다가 출산하는 과정이 예전엔 아주 평범한 일과 같은 거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난스럽다는 말도 살짝 돌려서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 챙기는 게 왜 유난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다들 애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낳지를 않으니까 이왕 낳는 거 좀 더 신중하고 또 몸 신경 쓰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은 거겠죠. 라면서 대책도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논쟁을 시어머니랑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 완전한 생각도 아니었고 이런 생각을 굳이 해본 적도 없었지만 둘러둘러 말씀을 드렸죠. 빨리 복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으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점점 더 자주 산후조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걸 아주 설교하듯이 해댔어요. 처음엔 그게 다 유난스러운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만 제가 몇 번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치고 또 공감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니 설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산후조리에 쓰이는 돈이 많이 든다던데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가 더 나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저희 남편의 도련님까지 아들 둘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서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라고 불편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엄마가 해주는 따신 집밥을 먹으면서 네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푹 잠을 자고 싶은 거라면 병원보다는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는 당연히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봐주면서 옆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 절대로 신생아 육아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셨고요. 그러니 저도 순간 솔깃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서 빠져나가는 산후조리비가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자기가 돈도 딱 50만 원만 받고서는 한 달가량 저희 집에 있어주겠다고 하시고 제 입에 들어갈 밥부터 시작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남편의 밥상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문제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다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슬슬 출산이 임박해 갈수록 어머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어져 갔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산후조리원에 쓰이는 돈을 최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돈백은 2주 동안 우습게 깨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달가량 저희 집에 와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해주는 것을 돈 50만 원을 해주겠다며 부담을 절대 가지지 말라 말씀을 하니 저로서는 그래도 되겠다 하는 심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전 결국 더 큰 돈을 쓰면서 잠만 자고 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푹 자며 시어머니께 내 새끼를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를 않고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한 후 이틀 동안의 입원을 거쳐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서는 시어머니시라고 할지라도 내 몸부터 챙기며 빨리 회복을 하고자 했죠. 산육기 기간인 출산 후 6주 동안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잠 푹 자고 잘 먹으면서 출근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그 계획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야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 출산한 후에 자기 약속 있는 걸 깜빡한 바람에 바로 올 수가 없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면서 빈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 집에 가면 뜨신 미역국을 바로 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서는 결국 남편에게 SOS를 쳤고요. 남편이 해온 애매한 미역국을 먹으면서 제 아이까지 직접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믿고서 산후조리원에 가질 않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이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남편 미역국을 받아 먹으며 살아나려 하던 입맛이 뚝 떨어졌고 남편이 출근한 동안에 저는 혼자서 애를 보느라 정말 누워있는 건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미역국 해놨네? 그럴 줄 알았다. 원래 여자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지 먹을 건 알아서 해먹더라. 라면서 남편이 해놓은 미역국을 구경만 하며 추가 요리는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남편이 해놓은 그 미역국을 직접 한 그릇 먹겠다며 잡수시고는 맛대가리가 없다고 짜증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남편이 해준 거예요. 어머님이 집에 안 오시는 바람에 라면서 떽떽거리면서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이 멋쩍어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남자가 밖에서 돈 벌다 보면 요리는 못할 수 있는 거지. 어쩐지 맛이 좀 모자르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 기특하네. 마누라 준다고 미역국도 다 만들고. 라고 말입니다. 도무지 요리를 하겠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준비를 하지도 않는 어머님의 모습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려 오신 것일 테니 저는 일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좀 자야겠으니 애를 돌봐달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본인이 주무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아이한테 모유수유를 하고서는 애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부르는데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설마 사람이 죽었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는 방 밖을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 작은 방 안에 어느새 이불까지 친히 깔아놓고서는 잠을 퍼질러 자고 계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온 사람이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는 사이에 이불 깔고 드러누워 잘 생각을 했다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죠.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을 할 때까지 아주 코까지 골아가시면서 편하게 잠을 자셨고 저는 누가 출산을 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분간도 안 갈 만큼 저 혼자 얘를 돌보다가 미역국도 직접 끓여 먹기까지 하며 제 몸을 저 스스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로 시어머니께 딱히 도움받는 것 없이 지냈고요. 슬슬 제가 이대로면 그냥 시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때에 시모께서 한 방을 크게 터뜨려 주셨네요. 그날은 남편이 해준 미역국을 진작 다 먹고서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계속 먹다가 그것마저 다 떨어져서는 먹을 게 없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돕겠다 와주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미역국 좀 끓여놔 주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역국이 다 떨어졌어? 그거 하나 좀 불려놓기라도 하지. 라면서 심드렁하게 불만스러운 대답을 하더니만 알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대답을 듣고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좀 보다가 쓱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만 가득한 시모 표정이 열받아 죽겠고 저럴 거면 왜 자기가 산후조리를 잘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서는 우리 집에 온 걸까 싶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럽기도 했어요. 누워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향한 불만 때문에 기분이 꽁해져서는 마음이 심란했고 애 걱정을 뒤로한 채 제 몸부터 잘 챙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애 걱정을 계속하면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이러다가 출근하는 날에 계속해서 몸을 끙끙 앓아가며 출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모로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제대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던 중이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긴 하는 건지 뭔가 자꾸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대요. 그래서 전 당연히 어머님이 미역국을 드디어 만들어주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좀 쉬어보려 했는데요.
어디선가 부른 듯 익숙한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냄새는 마치 제 오감을 완전히 자극함과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레 양은 냄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냄새였죠. 저도 모르게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게 뭔 냄새지? 라며 육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하면서 아이를 잠시 혼자 내버려둔 채 후다닥 부엌으로 나가봤죠. 하지만 부엌에 도착을 함과 동시에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 냄새의 진위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게 너무 익숙했던 그 냄새는 바로 컵라면 냄새였어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이더라도 냄비 안에다가 물을 끓이고서 면을 익히는 4분 정도의 정성도 들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컵라면 하나를 발견하셔서는 그 안에 끓는 물을 부어놓고서 면이 익길 기다리며 식탁 위에 올려만 놓으셨더라고요. 미역국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미역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았고 제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두르자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역을 불리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들고 너 배고픈 것 같은데 그냥 컵라면부터 먹으라고. 나중에 네 남편 오면 미역국 제대로 해서 줄게. 라고 말해줘. 출산은 내가 했는데 미역국은 남편이 퇴근하면 만들어주겠다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애기 모유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며느리한테 컵라면을 먹일 생각을 다 하시다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코에서는 헛바람이 새어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컵라면을 먹지 않으려 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해서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분이 안 풀려 끙끙 앓았어요. 온 집안에 라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고 얘는 엄마 기분도 모른 채 제 발소리에 깨서는 막 보채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점점 블랙홀이 되어가는 껌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제대로 먹은 끼니도 없는데 밖에서 나는 라면 냄새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던 바람에 결국 그걸 또 처먹었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전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혼자 눈물을 그렁그렁 거렸어요. 차라리 그 돈 50만 원을 친정 부모님께 더 얹어서 드리고서는 친정에 가서 지낼 걸 싶었나 하는 후회도 들고 왜 내가 친하지도 않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고서는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부탁했나 싶어 또 망연자실했죠. 여러모로 후회가 많이 생기는 저의 결혼생활 자체에 한탄스럽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컵라면 반 정도를 먹다가 갑자기 생각의 현타가 밀려와서 남은 컵라면은 죄다 싱크대 위에 버렸고요. 그냥 시어머니께 일을 아예 떠밀듯 맡겨놓은 채로 전 방 안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내 집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으면 그에 합당한 노동이라도 최소한 해달라는 저의 투정이었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싸웠다가 돈 50만 원도 날리고 산후조리도 다 날려버릴까 싶어서 화를 내지는 못한 채 눈치라도 좀 먹으라고 한 짓이었죠. 얘를 그렇게 어머님께 나물러라 맡겨놓고서는 모유수축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놓고선 제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와 깨어보니 거의 저녁 9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남편한테는 밥을 다 차려주신 건지 부엌에 나가보니 씻을 그릇들이 아주 한가득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저를 보면서 엄마 깼다 라고 하며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데 저는 시어머니 생각에 도저히 남편을 보고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컵라면 하나 띡 차려주시던 양반이 자기 아들한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해먹이신 건지 아주 부엌을 가니 치울 것들이 한가득이었고 전 그만큼 화가 더 치밀어 올랐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출산한 제 앞에서 힘들단 소리를 잘도 꺼내시는데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씻고 난 후 애를 좀 보다 바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는 동안 남편이랑 어머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애를 봐주신 걸 알고서는 내가 그냥 모른 척을 하면 지들이 알아서 애를 보긴 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방 안에 들어와서는 혼자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고요. 그러다가 또 밤 12시가 겨우 넘어가는 그 시각에 눈이 떠졌어요. 아까 컵라면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아주 익숙한 냄새에 의해서 제 눈이 그 밤에 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애만 조용히 숨소리를 내면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애가 깰까봐 저는 출산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치켜 들어 올리기까지 하면서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자마자 정말 바로 그 익숙한 냄새의 정체를 또다시 확신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이 밤에 막 치킨을 주문한 건가 싶어서 이 시간까지 문을 여는 치킨 가게가 근처에 있었나 의아해하던 중 밖에서 시어머니의 쥐새끼 같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이거 시켰다가 네 마누라가 깨서 얼마나 놀랬는지. 문 밖에서 치킨이 식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 보니 치킨은 식은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아들이랑 좋다고 그걸 맛있게 나눠 먹느라 쩝쩝거리는 소리가 제 귀 바로 옆에까지 들려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치킨 한 조각 나눠주는 게 아까워서는 아까 제가 일어났을 적에 치킨이 집에 도착을 했음에도 모른 척 그냥 그걸 집 밖에 놔뒀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는 인기척도 안 하고 지들끼리 먹으려고 배달원한테는 배달 시에 문도 놓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컵라면 반만 겨우 먹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도 뭐 하나 얻어먹지를 못한 채 굶주려 하면서 억지로 잠을 들려 했었고요.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내고 있던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 영악한 짓을 하면서 저 혼자 치킨을 주문하고 지 아들하고만 먹으려 했던 겁니다. 그걸 또 이 새벽에 저하고 아이가 모두 잠든 사이에 둘이서만 쪼르르 부엌에 나와서는 그걸 처먹고 있는데 그러니 저 두 모자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어 줘야겠다 싶었죠. 뭘 쳐드시고 있나? 라면서 불현듯 나타나 두 사람한테 말을 거니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치며 자빠지려 하셨고 남편도 놀랬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여보 라고 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래 자빠진 시어머니가 더 놀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치킨박스 하나를 통째로 들고서는 싱크대 위에 가져다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틀어버렸죠. 어머님은 저한테 오늘 컵라면 하나 겨우 만들어주시더니 산후조리도 안 하는 남편한테는 저녁밥도 차려주시더니만 야식도 시켜주셨나봐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애를 낳은 줄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니 남편은 컵라면만 먹었다고? 당신이? 라면서 저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는 저한테 산후조리를 잘 시켜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도 제가 컵라면 하나만 먹으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에 많이 놀란 듯 보였고요. 제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나는 당신이 모유수유한다고 음식은 밥 말고는 안 먹는 줄 알고서 딴에 배려를 한다고 조용히 나와 먹으려 한 건데 오늘 컵라면을 먹었을 줄은 몰랐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엄마를 저 따라 째려보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눈을 피하다가 말씀하시대요. 아니 제가 입맛이 없어 보였어. 컵라면 하나 먹으면 입맛이 살겠거니 했지. 라고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애가 자고 있는데 조심하지도 않고 신나는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앞에다가 대고서 침을 튀겨가며 말했죠. 목소리 안 낮춰요? 산후조리 돕겠다고 온 거 맞아요? 이럴 거면 돈 50만 원 도로 물리고 집으로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님 없이 저 혼자 제 몸 챙겨가면서 산후조리를 해왔는데 남은 한 주 동안은 못 할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남편 앞에서 서름이 폭발해서는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면서 천하의 나쁜 년이 따로 없네. 라며 가슴을 쳐댔어요. 빨리 몸조리하고서 회사 가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내 새끼도 잘 키울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몸과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악마라며 시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막 뱉어냈어요. 마음 같아선 욕을 확 짓거려주고 싶었는데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욕만 안 섞었을 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란 말은 다 담아내선 시어머니를 욕보였죠. 이 정도 욕을 먹었으면 이제 제발 당신 집으로 꺼지시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흥분을 해서는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면서 본질과는 다르게 제 말투를 가지고서 트집을 또 잡으셨고요. 돈 50만 원을 못 돌려준다는 말을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갈래 라면서 짐을 싸는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신을 잡아주겠거니 싶었는지 짐가방 하나 싸는 데에도 아주 세우라 내오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가 잠에서 깨버렸는지 울어버린 바람에 제가 남편을 등 떠밀듯 안방으로 밀어 넣었고요. 저하고 시어머니만 남아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 가방을 대신 싸드렸습니다. 안 가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 돈 50만 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으려니 그 50만 원에 우리 인연은 여기서 완전 끝내버리자고요. 50만 원 받고 앞으로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짐가방에 억지로 옷가지를 바리바리 싸집어 넣고서는 그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곤 현관복도에 그 가방을 던져버리니 시어머니는 불현듯 가방을 잡겠다고 집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그 길로 현관문을 닫고선 잠금장치까지 추가로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집에 가라니까요? 뭐 더 괴롭힐 게 있다고 우리 집에 있겠다는 건데요? 집에 가시라고! 라면서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가라며 문을 쾅쾅거리며 겁을 주니 어머님도 그 새벽에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소란은 더 못 피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하는데 제가 보란듯이 남편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밖에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죠. 마누라 산후조리도 괴롭힌 양반한테 어머님 대접해주길 바란다면 당신도 사람 아닌 거지. 지 새끼한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마누라한테 컵라면이나 먹이고 미역국 한 번을 안 끓여주신 시어머니신데 내가 어른 대접해드리길 바란다면 당신도 똑같은 놈인 거야. 똑같이 쓰레기 되기 싫으면 당신 엄마가 그냥 알아서 집으로 꺼지시도록 가만히 있어. 아님 나 당장이라도 이 집 전세 빼고 내 친정 갈 거니까 당신도 당신 집으로 쫓겨나 각오를 하던가. 라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 걱정을 하는가 싶더니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 엄마.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카카오 택시라도 불러드리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아들이 불러준 카카오 택시를 타고서는 요요히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더 말도 못 붙이고서는 이대로 며느리랑 영영 쌩까고 살게 될까 싶어 불안하셨는지 더 소란을 안 피우고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곤 다음날에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신 산후조리를 제대로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오시는데 다 필요 없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얼굴을 안 보이는 게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아들 부부의 행복을 빌어주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곧 출근을 해야 하는 저는 이제라도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들어선 친정엄마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고서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만 내내 먹으면서 거의 좀비처럼 누워만 있었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저희 엄마 눈치에 제 눈치를 보고 사느라 아주 공기가 단단히 잡혀있는 중이랍니다. 산후조리 해준다고 집에 와선 컵라면 하나를 끓여준 걸로도 모자라 남편만 쏙 불러선 야식까지 쳐드시려 하신 우리 어머님. 당신의 영악함은 정말 인정합니다만 그 영악함으로 평생 큰 며느리를 잃게 되실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바로 전날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어요. 퇴근하면 허리 아프고 손 아프다며 컴퓨터 앞에는 앉지도 않는 저인데 하루 종일 벌어졌던 일들의 후유증을 얼른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후회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 잘한 결혼이라고는 못하겠고 여전히 힘든 게 많은지라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결혼하기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결혼을 접고 혼자 도망치겠다는 결심도 수두룩하게 해봤고요. 남편이랑은 소개팅을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성사된 인연이라 그런지 그리 뜨거운 사랑도 못 해봤습니다. 각자 홍기가 찼다고 생각할 때쯤 만나 결혼도 조금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고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욱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래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 화를 잘 내다가 뒤돌아서며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개 같은 성격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답니다. 이런 성격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을 분명 하지 않았을 텐데, 연애하던 그 짧은 시절에는 사람이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그랬더라고요. 작정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사람한테 제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건 없었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참 여러 번 했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이 이제 막 3년차를 넘어섰는데 벌써 수십 년을 산 기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남편보다도 미워 죽겠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제 시어머니시죠. 저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나 친정 부모님 앞에 서면 제 시어머니가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제 속에 쌓인 울분이 조금은 풀리거든요. 어머님하고의 일화는 정말 많아서 뭐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같이 산 건 분명 남편인데 정작 제가 옆에 끼고 모시고 산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저랑은 다르게 사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랑 사이도 굉장히 좋으셨고 평상시에 며느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애정 표현도 자주자주 하시는 분이셨죠. 제 눈에는 그냥 나랑은 다른 결혼 생활하는 부러운 사람이었달까요? 부러우니까 자꾸 시선도 가고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가가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더욱 쉽게 들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입장은 저와 좀 반대되는 입장이었어요. 다가오는 저를 마냥 부담스러워 하셨달까요? 그냥 부담스러워만 하셨더라면 제가 알아서 선을 긋고 행동을 조심했을 텐데, 어머님은 부담스러운 걸 넘어서서 싫어하는 티까지 아주 팍팍 내셨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 앞에서는 참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것 같더니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앞에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안한무인한 분이셨죠. 게다가 저는 차가운 어머님의 모습만 배워왔고요. 며느리의 뭐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머님은 늘 뾰루통하다 못해 심술 맞기도 하셨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려다 싶다가도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콕 집어서는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과일을 깎아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나와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 있곤 했고요.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고 아가씨하고는 제가 사이가 좋아서 아가씨까지 집에 있으면 어찌저찌 다 같이 대화할 자리가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아가씨도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 자기 시댁을 챙기느라 친정에 자주 모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절 챙겨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서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저희 친정에 가면 남편을 나몰라라 했거든요. 저한테 신경 안 써주고 뻘쭘히 혼자 있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냥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제게 미안한 게 있긴 했는지 저한테 따로 신경질을 부리기보다는 한편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곤 했죠. 한마디로 부부가 아니라 이미 원수가 된 사이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저희 사이를 시어머니가 눈치챈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여자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게 쌀쌀맞게 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머님이 참 지나칠 정도로 저랑 선을 긋고 사셨어요. 자기 기분 안 좋을 때 신경질도 대놓고 부리시고 얼굴 표정이 구겨진 순간부터는 어머니 눈치를 살피느라고 마음이 내내 불편했답니다. 그뿐이게요. 시댁에 갈 때 제가 입고 가는 옷을 확인도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어디다가 돈 빠져나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능력껏 명품백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그렇게나 싫어하더라고요. 남편이 이 가방들을 사주면서 보태준 돈은 1원도 없는데 제가 마치 남편의 돈을 뜯어내서 명품 가방을 산 것 마냥
눈치를 주셨답니다. 남편 등골 빼서 샀냐는 말까지 들었다니까요. 예뻐 보이고 싶고 단정해 보이고 싶어서 출근하는 길 그대로 복장을 갖춰 입고 간 것뿐이었는데 남편 등골 빼먹을 여자 소리까지 듣고 저 진짜 그 순간 법원으로 뛰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에 합의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말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셔도 꼭 저한테 당장이라도 말싸움을 하고 싶다는 사람 마냥 시비를 걸곤 하셨죠. 그러니 싸움을 하기 싫은 저희더라도 빈정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바람에 집에 가서는 꼭 한 번씩 입을 발차기를 하기도 했죠. 왜 시어머니께 말대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 때문에 말입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기가 눌려서는 이런 찬밥 대접을 받는 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가 되어 늘 속이 상했네요. 그러다 바로 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확한 시작은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 제가 평상시 핸드폰을 막 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업무 말고는 깨떡 어플을 따로 확인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랑 잠깐 연락을 주고받는 도중 이게 갑자기 먹통이더라고요. 어플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되긴 되었는데 문자가 보내지질 않는다거나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접속 자체도 먹통이 되더라고요. 잠깐 불편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깨똑 어플이 아니라 제 핸드폰이 잘못된 줄 알고 핸드폰 전원을 껐다가 켜보기도 하고 어플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싶어서 검색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깨똑 자체가 먹통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내 핸드폰의 먹통 때문이 아니라면 걱정할 일도 아니었고 깨똑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고는 내내 멀쩡히 일상을 보냈습니다. 제 일을 하고도 필요한 건 직접 전화나 핸드폰 내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 불편한 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남편이 전화를 붙들고는 끊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의 연락을 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중인 건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달래주기만 바빴어요. 시어머니는 뭐라 짜증 반 목소리 반을 키운 채로 끊임없이 말을 꺼내는 중이셨고요.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귀를 쫑긋거리다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슬슬 짜증이 난 건지 너도 들어보라는 속삭임과 함께 스피커폰을 켜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고요. 어머님은 나이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닌 60대의 어머님은 깨똑이 먹통이라는 사실이 너무 속이 상하고 불편해 죽겠다면서 그에 대한 짜증과 불평을 남편에게 털어놓고 계셨답니다. 깨똑 먹통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바람에 연락을 해야 하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못하고 있다면서 심심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셨네요. 전 솔직히 새삼 놀랐어요. 젊은 저도 그리 큰 불편함은 못 겪었는데 60대인 어머님이 난리를 피우니까요. 그게 속이 상하고 불편하다며 아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화를 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상시 남편 앞에서만큼은 화를 덜 내는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상황이 보다 우습고 놀랄 수밖에 없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한참이나 더 지나서야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제 앞에서 혼잣말 비슷하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깨똑이 뭐라고? 나도 안 불편한데. 라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 괜시리 깨똑을 한 번 더 열어봤고 여전히 먹통인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여전히 먹통이구나 라고 말이죠. 불편해서 못 참겠다거나 어디다가 불평을 해야겠다고 감히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통이니 먹통인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되겠거니 싶어서 내버려 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주말을 맞아 늦잠도 자고 제 나름의 게으름을 피우면서 시간을 즐겼습니다. 주말은 평안했고 깨똑을 켰다가 또 반응이 없길래 여전히 먹통인가 보다 싶어서 핸드폰을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사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깨똑이 여전히 안 되어 불편하다 불평을 전해들은 건지 우리 엄마가 또 라면서 혼잣말로 신경질적인 말도 내뱉었죠. 그러다 월요일이 되니 깨똑이 되더라고요. 그냥 접속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 생각 없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보아하니 친구들 프로필명에 깨똑이 안 되어 불편했다는 말도 적혀있고 또 깨똑이 이제서야 된다는 기쁨의 말도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사진을 바꿔서 재밌는 이 상황에 웃음을 줘보려고 가지고 있던 귀여운 애니메이션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했습니다. 사진은 기쁨의 눈을 글썽거리는 애니메이션 속 고양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똑 명에다가도 그렇게 적었죠. 나 그리웠지? 라고 말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적는데 아무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똑 먹통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느낀 점을 바탕으로 사진을 변경하고 프로필명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전화 한 통을 남기셨어요. 그러더니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한 순간 이미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한 후였던 거였죠. 뭐가 그리 급해서 집으로 뛰어오셨나 싶어서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을 맞이했는데요. 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함께 소리쳐가며 제게 던져대셨죠. 너 누가 계정을 2개나 가지고 있어? 네가 바람을 피우지 않은 이상 멀쩡히 결혼해서 직장 다니는 얘가 깨똑 아이디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입니다. 듣자마자 당황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것처럼 들이미셨고 하도 소리를 지른 바람에 남편까지 말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깨똑 아이디 2개라는 소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를 쥐 잡아먹을 듯 덤비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이라니요? 출퇴근했다 집에서 남편 옆에만 있는 지루하디 따분한 삶을 사는 저인데 바람이라니요. 그래서 저도 욱한 나머지 시어머니께 소리를 냈다 질렀죠. 바람이라니요? 어머님 정신 나가셨어요? 제가 뭘 했다고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바람이래요? 제가 뭘 했길래 엄한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라고요. 솔직한 말로 씩씩대며 욕도 쏟아져 나올 뻔했고 눈깔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억울한데 화도 나서 감정 주체가 잘 안 되었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멀쩡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째려보며 저도 씩씩댄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의 태도가 불순하다고 여기신 건지 더욱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내뱉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가 바람을 피운 거잖아. 그러니까 깨똑 프로필 2개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갑자기 깨똑 프로필 사진이 왜 바뀌어? 나 그리웠냐는 깨똑명이 뭐야. 순 바람 피우는 것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요. 와, 시어머니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깨똑이 먹통이 되어서 은연중에 멀티 프로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프로필 이전 사진들이 강제 공개가 되었다더군요. 전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갑자기 깨똑 프로필 사진이 바뀐 저의 프로필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가족들 몰래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프로필이 강제 공개가 된 줄 알고는 앱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분이 무조건적으로 저의 멀티 프로필을 의심한 거예요. 기존의 프로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못 보던 사진이 프로필에 올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숨겨놓은 비밀의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 통해 혈압이 오른다며 고래고래 혼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짝 의심은 했던지 제 카톡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아니야, 여기에 이전에 올렸던 사진들 그대로 있잖아. 이거 원래 우리가 보던 그 계정이야. 라고 하면서 뒤늦게야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쪽팔리고 체면이 안 서는 건지 그래?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는 듯 깨똑을 탓하셨고 저는 홧김에 손모가지가 올라갔다가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서 혼자 길거리를 서성이며 얼마나 분하다 가슴을 쳐댔는지 몰라요. 아유, 진짜 생각할수록 열불나고 짜증나는 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잘해준 것 하나 없는 시모가 다른 것도 아닌 불륜을 의심해서 나를 욕보였던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님이 지발로 쥐덫에 걸리셨더라고요.
쪽팔리고 며느리 볼낯이 없었는지 어머님은 제가 집을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저희 집을 나오셨어요. 제가 길목을 서성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싸울 작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뒤를 쫓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 시어머니를 맞이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더니 아주 당당하게 길 한복판에서 껴안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길 한가운데서 멈칫했고 가까이 가보니 시아버지가 아니 다른 남성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시모가 호적에도 없는 남자라 길 한복판에서 껴안고 스킨십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목격한 거였고요. 방금 전에는 나보고 바람을 피운다며 엄한 오해를 하더니만 이제 보니 정작 바람 피운 거 시모였던 거예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가 바람을 피우고는 저한테 괜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해가 갔죠. 왜 그렇게 시모가 깨뚝이 안 되는 것에 답답해했고 왜 멀티 프로필이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정작 깨뚝을 오래 써온 저도 멀티 프로필이란 걸 설정할 생각도 못했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멀티 프로필이라니, 숨겨둔 프로필이라니 어쩌니 하시며 화를 내더니 그게 다 어머님의 경험담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자신처럼 바람이라도 피워서 남편 몰래 숨겨놓은 멀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줄로 오해를 하고는 집으로 뛰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 며느리를 잡다가 아닌 걸 알고는 주랭랑을 내뺀 거죠. 하필 그 길에 불륜남이랑 즐기다 저한테 딱 걸려버렸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동영상이며 사진이며 있는 대로 촬영을 했고 시어머니께로 뛰쳐갔습니다. 뒤에서부터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니 어머님은 귀신이라도 본도 기함을 치며 니언남이랑 놀래 자빠지려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잡고 있던 손도 떼어내기까지 하시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사진이며 영상이며 다 찍어놨고 이걸 당장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전송할 거라며 길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내내 결혼을 후회했는데요. 그 순간 처음으로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가 내가 그렇게 참고 산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 정도로 속이 후련하고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더 빡빡 우겨가며 시아버지께 고자질을 하겠다 나섰고요. 시어머니는 망설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제게 비셨어요. 자기 인생을 한 번만 구제해달라고. 이제 다 살고 나이 들어 잠깐 실수한 건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지금껏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길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은 채로 막 빌더라고요. 그간 그렇게 저랑 담쌓고 지내려 하고 괴롭히려 눈치를 주시던 분이 말이죠. 그리고 전 시아버지랑 남편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간직한 채 시어머니의 약점을 이참에 제대로 잡고 살기로 했어요. 그냥 약점도 아닌 불륜을 한다는 엄청난 약점을 제가 잡고 있는 이상 시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괴롭히지 못하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어머님도 그걸 증명하듯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쪽이 팔린다는 표정으로 비참하게 제게 매달렸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를 바래다 주면서 옆에서 애원하셨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매달리며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 비섰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비밀이 있는 거니까 아들한테도 절대적으로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용돈으로 쓰라고 돈까지 주는데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인지라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돈은 입 다물라는 대가로 주는 거니까 거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았고요. 더 달라고 하려는 걸 겨우 꾹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하면서 언제라도 입을 털 수 있으니 행동거지 조심하시라 시어머니께 경고도 날렸네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약점을 쥔 채 강자로 군림하는 삶을 말이죠. 이제 누가 뭐래도 갑은 저이니 날 함부로 대할 시어머니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불륜 사실을 고할까 벌벌 기며 살 시어머니를 눈앞에 내리깔고 두고 본 채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심어놓지를 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깨톡 먹통으로 순식간에 갑과 을이 뒤바뀌어버린 고부관계가 되었다니 지금 당장 깨톡 본사에 감사의 기부금이라도 넣고 싶은 기분이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환호와 승리의 비명을 한 번 더 질러봅니다. 아싸!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켜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게 지내오던 최근 한 달이었는데요. 마음 굳건히 다잡아보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정신이 없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 그리 많이 횡설수설할 수도 있겠지만 여동생 1인 마냥 정성 들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과부가 되었어요. 한자 말 그대로 남편이 죽고서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된 것이죠. 아주 어릴 적에 남편을 여윈 청산과부는 아니고요. 다행히 제 나이는 올해 44이랍니다. 남편하고는 27에 결혼을 해서 17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 보니 결혼하기 전처럼 매일이 설레고 좋은 점만 있는 건 분명 아니었답니다. 남편이랑은 치고받고 싸우지만 않았을 뿐 늘상 전쟁을 치르는 듯이 살았었고요. 저는 워낙 빠릿빠릿 성격이 급한 편인데 남편은 세우라 내워라 서두르지 않고 사는 성격이었는지라 정반대의 서로가 늘상 부딪히는 편이었어요. 주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저였고 성격대로 사는 것뿐이었던 남편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며 그러지 말라 사는 것 또한 바로 저였습니다. 같이 부부로 살면서 저희가 딸 자식만 둘을 뒀는데 애들을 처음 낳았을 때도 걱정을 하기는 했으나 점점 더 애들 머리가 크고 나서부턴 돈 들어갈 게 정말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애들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느라고 엄마들 사이에 껴서 사람도 사귀어야 했고 여기저기 남들이 키우는 것만큼 키워보겠다고 애한테 좋다는 곳들은 여행이든 현장학습이든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같이 다 돈이 필요했고요. 그 돈은 늘상 남편에게서 찾았었네요. 저 또한 막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랑 함께 맞벌이로 살면서 돈을 벌어왔는지라 회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서 주부가 된 후로는 뭐가 그리 답답했었는지 남편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고 제때 승진을 해서 아이들을 좀 보란듯이 당당히 키워보자며 늘 보챘답니다. 그런 저의 말에는 씁쓸하게 웃어 보이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고 웃던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그 표정을 보면 답답하다고 또 짜증을 내거나 구박을 하며 같은 레파토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말이죠. 참 좋은 게 없어 보이는 사이이긴 해도 저희는 부부였습니다. 같이 피를 나눈 자식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결국 내 남편은 저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워도 늘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출근하러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안아주기도 하던 저였습니다. 남편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저한테는 돈 한 푼을 쓰지도 않은 채 아껴 쓰기도 했고 이글 한 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운 후에도 잠들기 전에는 같은 침대 위에서 늘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꼭 안아주던 우리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교통사고였고요.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순간에 멀쩡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거의 며칠을 멍만 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친정 식구들이 저를 도와 제 딸들을 대신 돌봐주고 식사도 챙겨주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 언니가 아예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재우며 학교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정신 차리고 빨리 애들 생각을 하라며 다그치는 바람에 겨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온전히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온 것 같아요. 남편 사고 보상금에 보험금 그리고 사망 후 퇴직금까지 들어온 돈은 꽤 되었지만 아이들 시집까지 보내는 데에 쓸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저 스스로 빨리 돈을 벌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실업률도 높다고 하더니 저 같은 아줌마는 어디 이력서 한 장도 제대로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된 사무직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사무자리는 포기를 한 채 또 열심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식당 알바라도 해보겠다며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러다 겨우 운이 좋게 파트타임 일자리 하나를 구해서는 저녁에만 몇 시간 일을 하며 푼돈이라도 벌기 시작했고요. 아직 월급도 받지 않았을 만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변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정신이 요즘 들어 확 깨곤 하네요. 뭐에 쫓기듯이 일을 하러 가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의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보통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런 저한테 시누이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 번쩍 정신이 살아나게 해주더라고요. 뻔뻔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말이죠. 저희 시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남편은 아주 쏙 빼닮은 남편의 누나입니다. 단 성격은 아주 정반대였죠. 약간 저랑 비슷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고 성질도 자주 부리는 편인데 그 화를 저한테도 참 쉽사리 내더라고요. 저는 윗사람이라고 형님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려 하는 편이었다면 형님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아랫사람이라고 절 참 함부로 대하는 분이셨답니다. 결혼하고서 신혼집을 들어가니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식구나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분의 방을 만들어 두라면서요. 뭐하러 내 집에 와서 하룻밤까지 자려고 하나 싶어 의아하더군요. 다 같이 서울에 사는 마당에 집까지 가는 거리가 귀찮아서 저러는 건가 싶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형님을 겪어보고 난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저희 집에 자기 방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정작 자신 때문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그 당시 이미 저와 같은 과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쥐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그래서 혼자 살고 계셨죠. 집은 다 같이 서울에 있었고요. 그런데 형님은 허구한 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들의 생일날에도 축하를 해주라면서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갈 때에는 어머님을 데려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어머님께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엄마 방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하룻밤 묵고 가게 하려는 말을 서슴찮게 했어요. 그냥 명령하듯 그 말을 뱉어냈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절하지 못한 채 어머님 하루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라고 하면서 형님 말에 마지못해 수긍을 하는 척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또 눈치 없이 그런 저의 말에 응답을 하며 알겠다고 누울 자리를 깔으셨고요. 그런 식의 예기치 못했던 어머님의 하룻밤 묵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다 형님이 옆에서 명령하듯 제안을 하신 바람에 어머님이 주무시고 가셨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면서부터는 형님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는 일이 더욱 잦아졌어요. 형님은 이제 주부니까 일도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엄마도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적적해 하지 않으실 거고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툭 던지듯 데려오셨고 그렇게 찾아와서는 자신도 덩달아 저에게서 대접을 받곤 하셨답니다. 참 어울리기 싫은 존재였는데 자꾸만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 찾아와서는 참 시덥지 않은 소리들을 자주 하셨죠. 이를테면 이렇게 자주 보고 살 거면 그냥 차라리 시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게 어떠냐 하면서 합가에 대해서 떠본다거나 시어머니랑 살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나열을 하면서 합가를 그냥 하라고 실실 웃으며 보채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잘 살고 계시는데 뭐하러 같이 살면서 불편해해야 하겠어요? 라고 하며 거절 비슷한 뉘앙스라도 풍기면 형님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매정한 면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 마치 세상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며느리 마냥 취급을 하셨답니다. 제가 원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었고 함부로 합가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들이었는데 형님의 입에서는 그런 말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실 분도 아니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바라는 것 하나 없었던 형님이셨는데 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뵌 형님은 제게 더욱 가혹하게 구셨답니다.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실망할 것도 없었지만 진짜 형님은 사람 됨됨이부터 글러먹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던 날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한 채 떠난 거라서 저는 울음조차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꾸 현실 부정을 하면서 속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라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한테 넌 울지도 않니? 억지로라도 좀 울어봐. 네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너보다 더 운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혼을 내셨어요. 울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부인이 제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 큰딸은 그간에도 늘상 저를 괴롭히더니만 아빠 죽은 날에도 우리 엄마를 괴롭히려 하냐면서 엉엉 울며 지 고모한테 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은 제 딸과 신우이의 이 어처구니 없는 말싸움 때문에 오만 조문객들의 눈초리를 받았고요. 저는 저대로 형님이 뭐라 짓거리던 딸이 뭐라고 울부짖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멍만 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야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신우이 한 말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벼르고 또 곱씹으며 신우이를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어째 한 번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 아이들을 챙겨주려 하거나 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더니만 제가 정신 차리고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여기저기 발품 팔고 다니고 있던 그 힘든 시기에 신우이한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처음으로 온 연락이었죠. 웬일로 연락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 힘들 때 도움 한 번 안 주려고 하던 매정한 여자였는데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나랑 뭐 볼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한 건가 싶었어요. 설마 내 남편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 뭐 그런 걸 달라고 하는 막장극을 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여보세요? 라고 하는 제 목소리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들어보니 엄청 살만한가 보네. 우리 지금 니네 집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진짜로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를 데리고서 말입니다. 못 올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당당히 들어와서는 과부된 제 손에 밥을 얻어먹겠다고 밥을 차려달라 하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너무 역겨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신우이는 또다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두고 가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오랜만에 여기서 자고 가. 엄마 집이나 다름없는데 뭐. 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래, 니만 슬프냐? 나도 내 아들 잃고서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우리라도 같이 지내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야지. 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도 아들 잃고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제 집에서 저의 허락은 제대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 채 아주 당당히 구셨죠. 이게 절대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제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제 집을 찾아오려 했고 또 너무 당연하게 시어머니를 묻게 하면서 편히 지내게 만들려고 했죠. 저로서는 참 환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는 남편으로 인해 엮인 가족임은 분명했지만 남편을 잃은 마당에까지 굳이 가까이 하며 살갑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자꾸 보면 남편이 생각나 저로서는 힘들게 마찬가지였고 또 돈 벌어보겠다고 식당 알바까지 하러 나가는 마당에 시어머니랑 형님이 무턱대고 찾아와 잠까지 자려 하면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큰딸도 장례식장에서 지 고모랑 싸우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고모를 안 보고 싶어 하는 와중이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찾아와 제 딸내미 얼굴도 본체만체 하면서 불편함을 야기하는 형님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불청객과 다름이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가족을 잃어 슬픈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뭔가 단단히 이상했어요. 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제가 알바 끝나고 한밤중에 집을 가려고 하니 핸드폰에 문자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요새 좀 기력이 허해 보이시네. 뭐 닭게탕 같은 거라도 하나 좀 진하게 끓여드려. 내일 오전에 데리고 집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라고 말입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남편 이름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젠 하다하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 대접을 해드리면서 시누이한테서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남편 죽었다고 내 새끼들한테 따뜻한 포옹 한 번을 해준 적 있나?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서 보탬이 되어주기를 했나?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챙겨준 것도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는 형님과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기만 했죠.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힘이 쫙 풀리면서 결국 시누이의 문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했는데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시누이는 참 부지런하게도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달랐어요. 집안에 들어오는데 그 뒤로 짐가방을 둘이서 하나씩 들고 들어오더니 시누이는 다시 집을 나가서는 더 큰 캐리어 가방 하나를 또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아, 짐이 좀 많지? 아니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견우와 직녀만은 보고 있지 말고 같이 살아 둘이서. 엄마도 일찍 과부되고 혼자 오래 살아봤으니 며느리 사정 잘할 거고 너는 이제 막 남편 잃었으니 정신없을 텐데 우리 엄마라도 옆에 끼고서 남편 대하듯이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를 남편 대하듯이 살라고 말입니다. 남편 대하듯이 살다 보면 제가 제 남편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과부가 된 저를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인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근데 시누이는 표정이 굳어진 저를 보면서 기분이 언짢다며 말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했던 것들을 다 우리 엄마한테 하면서 살라고. 내 말 알아들어? 그렇게 살면 남편도 금방 잊혀질 거야. 너 어차피 사망보험금 받았을 텐데 설마 그 돈으로 너 혼자 네 새끼들 키우면서 쓸 건 아니었지? 우리 엄마는 그럼 무슨 죄야? 혼자 저렇게 며느리 밥도 못 얻어먹어보면서 늙어 죽으라 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무슨 개차반 비슷한 걸로 보도 째려보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럴 일 없습니다. 짐 도로 가지고 나가셔야겠어요. 이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시누이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기겁을 하며 저를 째려보는데 시어머니는 급기야 내 아들 집에 내가 살겠다는데 왜?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옆에서 시누이는 같이 열을 올리면서 짐가방을 보란듯이 풀려고 했고요. 그제서야 저도 확 심장이 쪼그라들면서 이것들을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두 여자들이 들고 온 짐가방부터 제 손에 챙겼습니다. 시누이는 짐을 풀려고 하는데 저는 짐을 끄집어 던져내겠다고 아주 미친년 마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짐가방을 뺏어 들었고요. 가장 큰 캐리어 가방 하나는 제가 힘으로 밀어 내쳤다가 복도 밖에서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우당탕탕 대면서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그 가방 속 소지품들이 다 아깝다면서 그걸 또 집어들겠다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셨고요. 옆에서 시누이는 집에서 죽치고 있어야지 왜 나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겠다고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나가는 시누이의 뒤통수에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짐가방 하나를 마저 집어들고선 던져버렸습니다. 들고 온 가방에 뒤통수를 맞은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뒤돌아봤는데 저는 뭘 보냐며 그냥 그 자리에서 시누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버리며 집 밖으로 내보냈죠. 남편 죽고 나서 어머님 형님이라 부르며 가끔 인사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니까 더 건드리지 마세요.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들어 뒤질 것 같은데 나 또 건드렸다가는 그때 진짜 과부된 년한테 손찌검 제대로 당할 줄 알아. 다들. 라면서 내 집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발악을 하니 시어머니는 밑에 층에서 짐 좀 올려줘 라며 난리를 피우고 있고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저한테 등 떠밀려 쫓겨난다고 죽는 소리를 해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총체적인 난국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로 웬만한 사건 사고들은 다 일도 아니라 느껴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혼이 다 쏙 빠졌어요. 그러니 그냥 문 닫고 귀를 막아버렸고요. 밖에서 한참 캐리어 끌고 계단을 올라오느라 낑낑거리는 소리를 해대다가 이웃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며 나오신 바람에 두 사람은 망신이라며 입을 꾹 다물곤
금세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난리쳐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오셨으나 저는 신우이의 사과를 기다릴 거고 합과는 여전히 없는 일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신우이의 사과를 받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네요. 이게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었고요. 전 그날 후 이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내 남편 살아있을 적부터 윗사람같이 굴지 않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남편 잃고서도 가족 대접을 해주며 가끔 인사를 하고 살려 했더니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누이가 자기 엄마를 저한테 모시라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내 남편 사망보험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이래나 저래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줄어드는 것이었으니 좋았겠죠. 그러니 저한테 그런 부탁을 뻔뻔하게 했었을 테고요. 하지만 어쩌나요? 전 절대로 시어머니를 바보처럼 꿈쩍 않고 모실 생각이 없는걸요. 나 하나 애들 키우며 사는 것도 힘들어 죽을라는데 어딜 감히 시어머니가 내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누울 자리를 뻗으려 하는 건지. 가만히 손 놓고 내 손에 호강받으면서 사는 꼴을 절대로 두고만 보진 않을 겁니다. 그 덕에 심어모실 걱정 한번 하지를 않고서는 자기만 편하게 살려야 할 시누이 꼴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고요. 전 절대로 어머님이랑 합가 안 합니다. 시누이의 뻔뻔함 때문이라도 더더욱 두 사람을 호락호락 내 집에 들이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